시대를 앞서가는 사람, 아니면 그래도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 아니면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고를 좀 젊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올해의 이제 트렌드라는 건 경향, 뭐 문화, 흐름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올해의 트렌드를 살펴보고 그리고 내년에 2020년대 트렌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거를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이걸 살펴보면 이제 신조어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신조어들이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한 2주 전에 발간한 그 김난도 교수가 이제 지은 트렌드 2020 이것이 이제 교본이에요. 해마다 그 해의 트렌드를 점검하고 내년의 것을 트렌드를 이제 이렇게 그 예상하는 그 책 2009년도부터 해서 쭉 2018년, 19년도까지 계속 12번째 이렇게 나온 책이에요. 이제 이렇게 서울대 소비자학과 이런 비슷한 게 있는가 봐요. 소비자학과의 교수이시고, 이렇게 9명이 이제 같이 연구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책도 내지만 분석하고 이런 것도 하니까, 기업들이나 어떤 단체나 이런 사람들하고 연합을 해서 컨설턴트도 하고 막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2020년을 전망했나. 이것을 이제 딱 보다 보면, 이 책 한 권이 이제 가져다 주는 파워가 엄청나구나. 이게 우리가 뭐 욜로족이고 뭐 소확행이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쓰게 되고 알게 되고 하는 것들도 이 책이 주도하고 선도해 나갔거든요. 물론 이 책에서 먼저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올해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는 것을 딱 핀셋으로 딱 집어서 내년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니까 그런 언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언어들이 유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언어들을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언어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올해의 것을 먼저 주목하면 올해 상품화된 게 뭘까? 이제 뭐 갤럭시 폴더가 많이 팔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뭘 많이 팔았다. 뭐 LG의 세탁기가 많이 팔았다. 뭐 LCD가 어떻게 됐다. 뭐 OLED가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반도체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문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문화를 형성했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트렌드, 올해의 트렌드 상품으로 보면 첫 번째가 이제 괴식이나 이제 이런 그 이색 식품이라고 그래요. 올해 뭐 작년 이런 때는 이제 마카롱 이런 게 있는데 마카롱에서 뭐 퉁카롱이라고 있어요. 퉁카롱 이런 것도 하고 또 마라 난 잘 모르겠어. 마라라는 이런 거 또 밀크티나 이제 흑당 이런 게 유행을 했다라고 그래요. 울산까지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울산에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음식 문화로 새로운 트렌드로 올해 자리가 좀 잡혀갔다. 그리고 괴식. 저는 이제 유튜브 한 번씩 이렇게 보면 무서운 것들이 있어. 세숫대야를 면을 막 집어먹는데 5분 내에 먹기 모르죠. 세상에. 야, 그런 것들도 이렇게 그게 뭐 이렇게 100만 뷰, 200만 뷰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고 그걸 보고 있어요. 보면 도대체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괴식 문화 이런 것들과 또 이색 식품들이 올해 이제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혔고요. 대형 SUV가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뭐 전년 대비 168% 성장을 했다니까 많이 팔리긴 했었는가 봐요. 근데 대형 SUV가 더 많이 팔렸다고 해서 이게 새로운 트렌드인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고급화되고 세분화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SUV가 주는 상징이 있잖아요. 52시간 근로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래서 취미 생활로 대형 SUV를 택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로 잡고요. 또 배송이야 뭐 계속 해왔지만 올해 특히 더 성장을 해서 새벽 배송이라는 개념이 나왔다. 세상에 새벽 배송 전지현 나와가지고 새벽 배송 어쩌고 하는데 뭐 새벽 배송 있나 정말?
울산에 있나요? 울산은 없죠? 있어요? 울산에? 네. 그 새벽 배송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해서 새벽 배송까지 만들어내는. 또 올해 에어플라이어가 그렇게 유행을 했다고? 또 삼신가전. 삼신가전. 참 이런 게 신조어 중에 하나예요. 삼신가전이라고 들어봤어요? 로봇 청소기, 그리고 이제 그 의류 건조기, 식기세척기, 이게 삼신가전이래. 삼신가전. 올해 이게 유행을 많이 했대요. 내년에도 역시 유행할 상품들이죠. 이거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로봇 청소기, 의류 건조기, 식기세척기, 삼신가정이라고. 에어플라이어도 이게 처음에 발음이 안 돼. 에어플라이어. 이제 이것을 안 사는 사람이 더 많죠. 그렇지만 트렌드라고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이것도 상품 중에 하나를 할 수도 있겠죠. 인플루엔서라는 거는 이제 영향을 주는 사람, 영향을 많이 주는, 인플루엔스가 영향이거든요. 인플루엔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이러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플루엔서라는 것은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구독자 수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SNS에 뭐 구독자 수가 10,000명 넘고 10만 명 넘고 100만 명 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탄생했어요. 예전에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정치인, 경제인,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그리고 뭐 삼성, 뭐 이렇게 현대 같은 이런 대기업에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쳤지. 일반 소시민들이 세상에 영향을 별로 안 끼쳤거든요. 근데 지금 SNS 시대가 되면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10만 구독자, 100만 구독자, 정말 많아요. 수십 명, 수백 명이 돼요. 그런 것도 이제 새 시대의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튜브가 이렇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오래되지 않아요. 10년도 안 됐어요. 이렇게 누구야 이렇게 저기 막 뜰 때 나 완전히 세됐어 하는 싸이가 막 뜰 때 그때 막 유튜브가 막 전 세계적으로 막 붐을 일기 시작해서 지금은 기업 가치가 200조가 넘는다라고 그러죠. 굉장하죠. 이제 유튜브. 구글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출시 상품, 뉴트로라고 해가지고요. 레트로라는 건 복고를 말하는 거거든요. 레트로는 이제 복고풍을 레트로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뉴를 앞에다 하고, 레자를 바꾸고, 뉴트로 하면 이제, 신옛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재출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로 소주가 새로 나왔다며? 나는 잘 아직 안 먹어봤는데. 진로 소주가 재출시 돼가지고 인기가 많았다고? 옛날 맛 그대로인가요? 포장이? 그게 또 해피라면, 난 해피라면을 잘 모르겠는데 해피라면이 나와서 그것도 인기가 많았대. 그런 것처럼 이제 복고풍에 이런 것들이 했다고. 또 영화로 보면 라이온킹이나 알라딘이 옛날 영화인데 다시 실사로 바꿔가지고 이제 새로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올해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재출시 상품. 이거는 이제 5060 세대의 어떤 구매 욕구가 펼쳐지면 구매력이 굉장히 5060 세대가 구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출시 상품들이 뜨는데 신기하게 밀레니얼 세대들도 20대, 30대들도 신기하게 이런 재출시 상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겹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트렌드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기반 플랫폼이라 해서 이제 이렇게 태화시장처럼 이렇게 번개장터 이런 것들이 막 열리고 막 그랬잖아요. 5일장 말고 번개장터가 전국 곳곳에 열리고 그랬어요. 또 동네 책방 이런 것들도 그렇고 중고나라 이런 것들도 그렇고 지역 기반 플랫폼들이 이렇게 올해 되게 유행을 했다라고 그래요. 또 친환경 아이템, 빨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친환경 아이스팩, 자연 아이스팩 이런 것도 올해 새로운 어떤 트렌드로 트렌드 상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여행 트렌드가 변화돼서 한 달 살기, 어디 가서 한 달 살기, 그런지는 모르겠어. 하여간 여기서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책에서 그렇대. 한 달 살기.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요즘 신세대적인 그런 가치관이죠. 그리고 이제 호캉스라고 해서 호텔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새로운 트렌드였다. 이것은 이제 내년에도 이어질 건데요. 내년에도 이어지는 이런 것이 사실 작년에 이런 것들을 예상을 했어요. 작년에 10가지 트렌드를 예상을 했는데 작년에 예상한 것이 올해 거의 적중률이 한 80%, 90% 돼요. 그럴 수밖에 없지. 데이터로 이렇게 해서 올해 현상들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들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또 새로운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것처럼 되고 막 그래요. 2020년 내년은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되겠죠? 계속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이제 그 뉴스가 뜨기를 미국 증시가 최고를 또다시 경신했다. 그래서 이런 종합 주가 지수가 27,000을 넘어섰어요. 최고 경신했어요. 2만만 넘어도 뭐 굉장하다고 그랬는데 27,000을 넘어섰어요.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갈까? 지금 세상은 위험하다. 뭐 이렇게 미국은 망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풍문도 많이 도는데 증시는 계속 올라가서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미중 무역 갈등도 풀릴라나? 내년이 미국 대통령 대선이 11월 달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무슨 미국 대통령 대선 따지냐 하는데 그건 모르는 사람 얘기죠. 그죠? 트럼프가 되면서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강력한 적이 나타난데 지금 뉴욕 시장이라는데 트럼프보다 더 부자돼. 트럼프는 이제 뭐 20조인가 이러는데 이제 이렇게 재산이 미국 뉴욕 시장은 67조인가 그렇대. 재산이. 미국 10대 재벌 중에 18번째인가 되는 이런 뉴욕 시장이 그렇게 부자라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이제 자유당 출신 나오는데 강력한 이제 이렇게 경쟁 상대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 어쨌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우리나라는 4.13 총선이 있어서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나라의 국운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일본에 이제 올림픽이 있죠. 8월 달에.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두바이 엑스포가 있어요. 굉장히 큰 엑스포인가 봐요. 국제적으로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경제 전망은 대부분 좀 약간 올해 연장판이다. 올해가 저성장 기조로 가고 있잖아요. 2%대가 무너질 것 같다라고 그러잖아요. 올해 3분기 성장률이 0.4%였으니까 성장률이 이제 1, 2, 3, 4분기를 다 더해서 성장률이 되는 거거든요. 2%를 하회할 것이다. 2%가 안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그러지 않겠나. 전망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경제 상황이 진짜 안 좋은가? 일부 사람들은 나라가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망쳤다. 그런 평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우리 경제가 지금 그렇게 파탄이 났나? 내가 지금 정권을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냉철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경제가 지금 망할 거야. 그럼 불안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투자 심리라는 게 참 애매하잖아요. 부동산에 투자해 마라. 이제 아니면 증시에 투자해 마라. 괜히 이제 경제를 잘못 읽었다가 괜히 나만 손해 볼 수 있잖아. 그래서 경제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이제 김난도 교수가 해마다 펴내는 이것이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증명이 될 수 있는 논거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현재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한번 해보자고요. 한 나라가 이제 이렇게 망하고 안 망하고 이것은 우리는 IMF를 경험했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넘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세계 9위예요. 외환보유고가 제일 많은 나라는 중국이고요. 3조가 넘어요. 3조 달러가 넘어.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그 다음에 1조 몇천억 달러가 있는 일본이에요, 2위가. 그 다음으로는 스위스가 이제 8천억 달러고요. 다 그 다음에 4위부터 쭉 4천 몇억 달러 뭐 이렇게 가지고 다 비등비등해. 우리나라까지 9위까지. 10위가 이제 브라질인데 3천 몇백, 3천 그때부터는 쭉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외환보유고가 높은 거예요. 97년에 외환보유고가 이제 40억 달러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소문 지표가 안 좋고 그러면서 외국에서 빚 갚아라 이제 이렇게 그 연장을 안 해주고 갚아라 하고 또 해외 자본이 샥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디폴트 할 것이냐 아니면 IMF 할 것이냐 하면서 IMF를 신청을 했잖아요. 그때랑은 지금 비교가 안 되죠. 외환보유고가 저렇게 많으니까. 근데 사실 외환보유고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외환보유고 이렇게 엔화가 달러보다 더 안정성이 더 좋아요. 달러가 더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은 엔화가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달러가 더 모든 기름값도 다 달러로 계산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원화는 세상에 다른 나라로 가져가면 종이 조각이야. 이거 별 가치가 없어. 근데 엔화는 달러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제인들이. 왜 그러냐면 엔화는 기업 부채도 많은데 아니 그 일본은 기업 부채도 많은데 나라가 지금 좀 이상하잖아. 그런데 이 일본인들이 해외 투자한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해외다가 일본이 가라앉으려고 해서 그런지 해외에다 사놓은 게 투자한 것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 해외 투자 자본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엔화가 안정적이라고 그래요. 왜 해외 투자하는 게 안정적이냐 생각해봐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국민연금 이제 기금이 한 700조 원이요. 국민연금이 쌓여있는 게 700조 원이라고. 그 중에 한 30%, 한 20조를 해외에 투자를 했어요. 20조 원을. 그러면 해외 투자가 엄청나겠죠. 만약에 환율이 올라요. 우리가 경제 위기가 돼서 환율이 올라. 그러면 우리 옛날에 올랐잖아. 800원, 900원에서 갑자기 2,000원, 뭐 3,000원 막 됐었잖아요. 그리고 2,000원, 3,000원 환율 막 오르니까 오히려 외국 자본이 더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해외에다가 20조 원을 묶어놨어. 그러면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요? 그러면 해외에 있는 20조 원의 가격이 올라가겠네?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우리는 환율이 올라가면서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저절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을 조정하려면 20조 원에서 올라간 만큼만 우리 환율이 올라간 만큼만 팔아가지고 일로 안으로 들어오면 그 외화 시장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이제 엔화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해외 투자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많다를 가지고 자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 3조 달러나 이렇게 있는 거는 어찌 보면 바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해외에 더 투자를 하면 외화 시장이 안정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아이고 그래. 하여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가 안정이냐 불안하냐 했을 때 외환 보유고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니까 어쨌든 보유고가 튼튼하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부채율이 중요해요. 외환 그 사태 IMF 때는 기업 부채가 450에서 600%나 이제 됐어요. 기업 부채가 엄청 높은 거야. 자기 자산 비중 600%나 되니까 얼마나 그 빚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170% 정도로 확 떨어졌어요. 기업 부채들이. 기업이 망하고 가게가 망하고 정부가 망해야지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기업이 중요하잖아. 또 기업에 돈 받는 게 이제 우리 가게니까. 기업이 재정 건전성이 부채 비율이 170%로 떨어졌어요. 그 중에 이제 750개 상위 기업은 10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OECD 평균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기업 부채율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아직 안전하다. 그리고 실업률을 봐도 3.4%, 실업률 3.4%면 그런 대로 양호한 거예요. 청년 실업률이 안 좋아서 그렇지. 7.1%가 돼가지고
청년 실업률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신용 등급도 굉장히 중요해요.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디스 같은 이런 데서 우리나라 신용평가를 어느 정도 내리냐. IMF 때는 BAA 등급이었어요. 이것은 이제 현재 등급보다 7단계나 낮은 거예요. 굉장히 등급이 안 좋았어. 지금은 이제 AA2 등급이에요. 우리나라가. 그게 얼만큼이냐면 최상위 등급에서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등급이 좋고 일본보다 2단계나 높아요, 우리가.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보다 우리나라가 2단계나 높다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 부채율이 있어요. 가계가 안전하냐, 기업이 안전하냐, 정부가 안전하냐, 이런 것이 이제 나라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요. 정부 부채가 일본은 250%나 돼요. 240%막 이렇게 돼. 일본은 정부가 엄청나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일본이 저성장이잖아요, 계속 이제 국가에서 계속 돈을 푸는 거예요, 돈을 풀어. 계속 그래가지고 국가 부채가 238%나 돼. 국가 부채율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중국도 한 170% 정도 된다 하거든요. 한 110%인가? 170%. 중국도 적지가 않아요, 국가 부채. 중국은 부채가 이제 파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대. 지방정부에 다 숨겨가지고. 제대로 보고 안 해가지고, 중국은 국가 부채가 이렇게 보고한 거랑 또 다를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42.5%? 42.5%밖에 되지 않아요. OECD에서 이렇게 보면 5위, 6위 정도밖에 되지, 5위, 6위 정도로 최상위급이에요. 국가 부채가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부 재정 여력 비율이라고 있어요. 이런 이제 중요 평가 기관에서 하는 건데 너무 어려운 얘기들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알아두면 좋아, 알아두면. 정부가 재정 여력 비율이 있는데 이게 125%만 되면 건강한 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243%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어떤 사정까지 생기냐면 IMF에서 우리 정부 보고 네 나라가 위기라며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좀 풀어라. 독일하고 우리나라한테 정부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을 좀 해라. 할 정도로 정부에서 돈을 풀으라고 할 정도예요. 그렇게 정부 부채하고 여력 비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양호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측정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외국인 투자 비중이 얼마나 되냐.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외국인이 떠나가고 있느냐, 외국인이 모여들고 있느냐, 이런 것이죠. 이제 이거는 2012년하고 2019년하고 비교만 해도 확연히 차이가 나. 2012년만 해도 한 30% 정도 외국인 투자하는 그것이 금액으로 보면 한 330조 원이었는데 7년 지난 지금은 33.6%가 됐어요. 게다가 이제 비용으로 보면 550조 원이 넘어요. 그 중에 이제 또 장기 투자자가 그렇게 많아요. 이것만 봐도 외국인들은 눈치 엄청 빠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안정적이다. 또 기업 유보율이라고 있어요. 기업이 돈을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 아까는 부채가 뭐 170%랬는데 부채는 그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이상하게 왜 현금은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거지? 하여간은 그게 이제 이렇게 상장된 기업, 주식에 상장된 기업만 놓고 보면 900조 원이 넘어요. 기업이 쌓아놓고 있는 게 900조 원이 세상에. 다른 기업까지 다 하면 뭐 1000조가 넘는다라고 그래요. 기업이 부자인 거야. 그러면 이제 부자면 임금을 좀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이제 현대자동차나 뭐 이렇게 뭐 삼성이나 뭐 이렇게 임금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면 임금을 내라 하면 죽는 소리 하야야 죽는 소리 하잖아요.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고용 비용으로 지출하는 건 5, 6%밖에 되지 않아요. 지출 내역 중에 5, 6%밖에 되지 않아요,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에서 임금을 주는 이런 것은 엄청나게 큰 부담은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동차 사람 귀족 노조라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정도씩은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아주 어려운 상장되지 않은 기업은 말고 지금은 중소기업이 힘든 거예요. 대기업은 안 힘들어요, 하나도. 울산에도 이제 힘든 게 대기업이 힘든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 힘들어가지고 망하니 안 망하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은 이제 대기업은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야, 결국은. 근데 대기업이 우리 경제를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넘어요. 그러니 뭐 대기업은 절대 안 망한다는 거야. 중소기업은 망해도. 그러니까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너무 힘들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밀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상황. 그리고 GDP 성장률 뭐 2% 이하가 될 것 같은데 사실 2% 이하라서 굉장히 이렇게 실망스럽지만 사실은 다른 유럽의 유수한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다 1%대, 1%도 안 되고 뭐 0. 몇 %대 다 그렇거든요. 미국 말고 이렇게 선진국 중에 그 2% 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미국만 뭐 3. 몇 %, 4. 몇 %. 근데 미국도 내년이 되면 이제 1.5%로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예상이 또 있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선진국일까요? 개발도상국일까요? 이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문지상에서도 막 논쟁이 되는 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선진국일까요? 개발도상국일까요? 네. 우리는 아직도 개도국이라 하지만 이런 지표들을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3050 클럽에 들어갔다 했잖아요. 3050 클럽은 전 세계에서 7개 나라밖에 없어요. 3만 달러 이상, 5천만 명 이상,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그리고 이렇게 그 GNI 수치가 3만 달러 이상인 나라는 7개 나라밖에 없거든요. 결국 G7은 우리도 살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 사실은 선진국인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GDP가 전 세계 11위잖아. 또 전 세계에서 우리 이제 이렇게 무기를 뭐라고 하는 거지? 어쨌든 국방 능력이 6인가 그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6위, 국방 능력이 6인가 그래. 그리고 이제 주식, 이따 좀 나오겠지만, 주식도 전 세계에서 13위가 돼요. 이 엄청나게 큰 나라들이 많은데, 주식도 13위지, GDP도 11위지, 12, 11위지, 무기 이런 국방력도 6위, 뭐 이렇게 7위, 뭐 이렇게 돼 있지. 이럴 때 보면 거의 뭐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아직 못 따라가는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은 실질 소득인 거예요. 우리가 임금이 얼마나 올랐냐? 가계의 소득이 얼마나 늘었냐? 사실 10년 전보다는 다 늘었어요. 10년 전보다는. 안 늘은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5, 6%씩 다 늘었어요, 보면. 안 늘은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힘들다고 그러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 가처분 소득도 증가를 계속 해왔다. 그리고 주식 시가총액이 옛날에 비해서 2012년은 이제 1263조 원이었어요. 상장된 주식 시가총액, 우리나라 주식 시가총액이에요. 그런데 이제 2019년, 7년이 지난 2019년은 1512조 원이에요. 거의 250조 원이 늘었어요. 250조 원. 7년 동안에 250조 원의 주식 몇 프로나 성장한 거예요. 주식만 해도. 지금 주식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21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와서 2100포인트 겨우 넘었는데, 지금 미국 증시는 이제 지금 최고치를 경신했다는데, 우리나라 최고치는 2500인가 2600인가 아직 멀었어. 어쨌든, 그래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면, 그러면, 그리고 은행들 있잖아요? 은행에 예금을 한 사람들이, 이자 연체율이 0.4%밖에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0명이 예금을 냈으면 이자를 못 내는 사람은 4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경매 사이트 한번 보거든요. 별걸 다 보죠, 그죠? 제가 뭘 투자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경제 흐름을
한번 보려고. 매물이 별로 안 나와. 우리가 이제 힘들다 하면 매물이 잔뜩 쏟아져 나와야 되잖아요. 경매 사이트 들어가면 실제로 매물이 별로 없어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0.4% 연체율이 0.4%밖에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은행도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가게가 망하고 기업이 망하면 위험해지면 그 다음에 은행이 있거든요. 은행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국가에서 이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는 연체율이 이제 얼마 안 되니까 40.5%니까 은행을 도와줄 수 있죠. 은행도 연체율이 별로 안 돼. 또 은행의 주가는 얼마 되지 않는데 은행의 재정 수익은 지금 몇 년째 계속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좀 웃기지 않아요? 계속 수익이 엄청나게 은행이 늘고 있는데 그런데 주가는 안 올라. 왜 그럴까요? 이게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많이 판다고 해서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닌 거예요. 은행의 미래를 은행의 미래를 생각하면 미래가 별로 없다. 이제 우버 이제 있잖아요. 자동차 공유. 우버 주가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했거든요. 근데 우버의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얼마 안 돼요. 이 주식이라는 게 보면 미래 성장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바이오주가 그렇잖아. 바이오 해놓은 게 뭐 있어? 바이오로직스하고 또 뭐 있잖아. 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영업이익은 얼마 안 돼. 근데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게 이제 미래 성장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생기는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면 2020년의 전망은 별로 좋진 않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 안정적이다. 2020년 이제 트렌드를 한번 이렇게 살펴볼게요. 내년에 이제 유행하게 될 거. 이걸 이제 김남도 교수는 마이스라고 이름을 이제 해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게 있어요. 작년엔 피기 드림에서 10개의 트렌드를 PIY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게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마이스라고 그랬어요. 마이스라는 것은 마우스의 복수형이에요. 쥐들 말하는 거예요, 쥐들. 쥐 하면 마우스고, 쥐들 하면 마이스인 거예요. 그리고 마이티라는 것은 힘센, 영웅, 세다, 용감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트렌드 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소시민들이여 영웅이 되어라, 열심히 용감하여라, 이렇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2020년 전망을 내놓은 거예요. 이 맨 앞에 MIGHTY, MICE, 마이스 이렇게 한 거예요. 첫 번째는 Me and Myself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멀티 페르소나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Immediate Satisfaction이라고 해서 또 Last Fit Economy 해서 Last Fit Economy라고 두 번째 키워드를 했고요. Goodness and Fairness에서 페어플레이어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Here and Now 해서 스트리밍 라이프를 해가지고 요즘에 스트리밍이 굉장히 유명하죠. 스트리밍 되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가 Technology of Hyper Personalization, 초개인화 기술로 잡았고요. 여섯 번째는 Your With Us 해서 컨슈머는 소비자를 말하는 거고요. 컨슈머를 줄여서 펜슈머. 신조어예요, 신조어. 신조어를 많이 만들어내요. 올해는 내년에는 페르소나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전혀 듣지 못한 라스트 핏 이코노미. 전혀 안 들어봤잖아, 사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스트 핏 이코노미가. 그런데 내년에 여러분들이 우연찮게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런 단어를 이제 제시했어요. 페어플레이어는 정말 많이 들었죠. 그리고 스트리밍. 그 다음에 이제 펜슈머 하고 난 다음에 메이크와 브레이크. 이거는 이제 만들어지느냐, 깨지냐. 이것은 흥하냐, 망하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메이크와 브레이크가.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어떻게 살아나느냐, 스페셜라이즈. 특별하게 해야지 살아나는 거고, 아니면 죽는 거다. 특별해야 된다. 이제 앞으로 살아남는 기업은
살아남는 사람은 특별한 스페셜라이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건 특화 생존이라고 한문으로 이렇게 했네요. 특화 생존. 그 다음에 58 시대. 이리데슨트 58. 58은 보석이죠. 보석하고 58년 개띠랑 이제 비슷해. 이게 5060 세대의 부활. 이제 소비층으로. 왜 이제 60대 후반, 70대는 자기를 위해서 별로 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5060 세대는 은퇴를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유튜버가 그렇게 많아. 5060 세대가 보면. 굉장히 이제 은퇴를 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이 세대가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른다. 예. 그리고 컨비니언스 as the 프리미엄. 그래서 편리함, 편리니엄. 별의별 말을 다 만들어서 편리한 것이 프리미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편리한 것이. 정말 그렇게 돼가고 있죠. 예, 그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슬피족이 이제 떠오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베이트 yourself.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거잖아. 너 자신을 올라가라. 성장하게 하라. 이게 10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멀티 페르소나, 그리고 라스트 스피드 이코노미, 페어 플레이어, 스트림 라이프, 초기인화 기술, 펜슈머, 특화 생존, 58 세대, 그리고 편리면, 업그린간.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좀 알아볼게요. 이걸 알아놓으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우리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약간 뒤처지고, 게다가 또 이제 나이도 많고 뒤처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그런데 좀 이런 것들을 문화의 트렌드를 알면 세상을 보는 눈도 더 깊어질 수 있고, 일단 대화가 돼. 대화가 모른다, 나 그런 거 몰라 이런 말 하지 말아요. 모르면 바로 검색하면 돼요, 여러분들. 첫 번째 멀티 페르소나라는 건 이집트의 연극 할 때 연극인들이 가면을 쓴 걸 페르소나라고 그래요. 가면. 멀티라는 것은 여러 개. 여러분도 SNS 하시죠? 밴드 하잖아, 밴드. 밴드는 기본적으로 다 하니까. 밴드도 SNS예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 이런 것도 이제 한대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계정을 한 가지 계정만 쓰는 게 아니에요. 페이스북 계정을 여러 개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직장에서 설문지에 당신의 SNS 계정을 써내시오. 이 말은 직장에서 보는 나의 SNS. 싫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간판이라는 거지. 나의 내밀한 것을 이야기하고, 나의 솔직한, 나의 인간다운 것을 하고 싶다. 그럼 계정을 다른 거 쓰는 거죠. 한 사람이 2개, 3개의 계정. 나는 약간 변태인데? 변태면 좀 이상한 것들도 올릴 수 있지?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비공개에서 나만의 또 이런 SNS 계정. 그래서 2개, 3개를 기본적으로 젊은 애들은 이렇게 계정을 쓴다는 거예요. 인스타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지만, 계정을 여러 개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가면이 여러 개인 거예요. 회사에 가면. 그래, 이제, 이런 현상도 있대요. 출근을 했어. 출근을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 분명히 직원인데 부장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왜냐면 아직 사무실에 안 들어갔거든. 9시가 아직 안 된 거야, 이제. 사무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은 그때부터는 부장님, 과장님, 할 거 다 해. 그런데 그전에는 그냥 회사 사람이 아닌 나 개인인 나, 이런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 나중에 6시 다 돼가지고 부장님이 우리 회식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술이 좀 땡기는데? 이렇게 하면, 그러면 밀레니얼 세대의 사람들은 바로 짐 싸가지고 눈치 안 보고 확 나온다고 하는 거죠. 집에서 이제 회사에서 나왔어. 나오는 순간 회사에서는 조용조용하고 일밖에 모르는 줄 알았더니 회사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완전 이렇게 인플루엔서야. 완전 인싸야, 인싸. 회사에서 나오면 인싸. 회사에서는 쥐죽은 듯. 회사에서 나오면 인싸 해가지고
유튜버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거 활동들을 한다든지 다른 것들을 막 열심히 활동해. 구독자가 100만 명이야.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페르소나를 쓴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도 다 페르소나를 써요. 왜냐면 누구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누구의 딸이기도 하잖아. 또 절에 오면 신도잖아. 또 회사에 나가면 직원이고. 이게 각자 거기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가면이라고 할 수도, 나쁘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가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게 잘 돼야 되는 거죠. 절에 가면 절에서 잘 지내고, 누구의 이제 부모님 밑에서는 부모님 효도 잘하고 자식도 잘 키우고, 그게 이제 역할을 잘 분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는 잘 해왔는데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좀 다르네 하는 방법이, 전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다르네,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 페르소나. 그 페르소나가 잘못 운영이 되면 이제 조커 같은 캐릭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조커라는 영화가 지금 한참 이제 거의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영화는 암울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봐서 얘기해 주려고. 영화 굉장히 암울하고, 왜 암울했냐면 배트맨의 상대 나쁜 역이거든요. 나쁜 역이니까 이제 이 사람이 거의 뭐 이렇게 거의 사이코패스거든요. 악행을 즐겨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악행을 즐겨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돼. 우리는 지금까지 선한 영웅만 이렇게, 마블 영웅만 이렇게 주인공이 됐잖아요. 그런데 조커가 주인공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500만 명이 넘었어. 엄청난, 이게 큰 반향인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러냐? 이제 아니에요. 미국도 그래. 수십억 달러를 벌어. 아니, 수억 달러를 벌어. 이런 거 보면 이제 참 세상이 많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조커는 차별당하고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막 이렇게 가난하고 존중받지 못해서 이상한 그 사이코패스로 변질되고, 또 이렇게 자기를 무시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묻지마 이렇게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런 거로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여실하게 보여줘요. 역시 이제 페르소나가 잘못 형성이 되면 그럴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라스트 핏 이코노미. 좀 우리한테 좀 생소하죠? 라스트라는 건 마지막이잖아. 핏이라는 건 접점이고, 라스트 접점, 이코노미. 이것이 이제 이코노미, 이제 경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송이나 아니면 어떤 여정, 뭐 한 과정. 이케아의 이제 그런 가구들이 인기가 있었던 거는, 아니 뭐 GS 쇼핑에서 이제 가구를 주문했는데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가구야. 재료가 다 들어있고, 그것은 내가 조립을 해야 돼. 배송을 시켜가지고 내가 조립을 했는데, 해보니까 잘 만들었어? 튼튼해? 괜찮아? 그럼 애정이 더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그 언박싱이 유명하죠. 언박싱. 이 배송을 시켰는데 왔어. 박스에 딱 들어있어. 박스 개봉하는 설레임.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거. 뭐 아이폰 뭐 했어. 아니면 갤럭시 뭐 했어. 박싱을 하는데 그 박싱하는 것만 하는 이제 유튜버들도 있어요. 보면 거기에 어떤 만족도, 이게 이제 라스트 핏 이코노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리고 어디 이제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를 가는데 딱 내려서 거기서 이제 저걸 그걸 뭐라고 하나? 뭘 타고 다닌다 그러지? 타고 다니잖아. 킥보드, 그래. 킥보드 같은 걸 타고 이렇게 가고, 이런 것들도 이제 라스트 핏 이코노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페어플레이어, 세 번째는 페어플레이어인데, 그런 이제 올해 이제 사회현상, 이제 이렇게 조국 교수의 딸 이런 논문 특혜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시험지 유출 사건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걸로 사람들이 공정한 걸 더 따진다. 평등하기를 원하고 공정한 걸 더 따지는 그런 시대가 내년에 계속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스트리밍 라이프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CD 같은, 저는 CD 같은 걸 사서 모으는 취미가 좀 있었어요. 많이 하진 않았지만 DVD 같은 것도 사다가 나중에 파일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요. 무슨 그 파일 박스 같은 데 이런 데서 이제 다운로드를 많이 받았고 다큐멘터리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거는 받아서 내 하드에다 넣고 쓰는 거잖아.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컴퓨터 사용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게임을 돌려야 되니까. 근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 영화도 그러잖아요. 영화 다운받지 않고 넷플릭스나 아니면 여러분들 케이블 TV는 그걸 그냥 이제 현장에서 뭐 1,000원 내든지 아니면 무료로 하든지 아니면 심지어 10,000원짜리 내고 이렇게 영화를 보고 하잖아요. 그게 스트리밍이거든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내년에도 계속 할 거다. 소유의 종말 시대라고 그래. 앞으로 소유의 종말이 될 거다. 자동차도 이제는 지금 렌트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플랫폼이 더 발전이 되면서 우버 같은 이런 것들이 더 발전이 되고 하면서 플랫폼의 어떤 다양성 또 자율주행 이런 걸 통해서 자동차도 이제 소유하기보다는 경험한다 뭐 이런 식이 될 거다라는 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경험을 중시하는 또 노마드 라이프라고 해서요. 노마드라는 것은 유목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동을 노마드. 어려운 말이죠, 그죠? 나 이거 외운다고 힘들었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외울 필요도 없겠지만 나는 강의를 해야 되니까 외워야 돼 노마드. 나도 영어 약한데. 노마드 라이프에서 이렇게 그 유목민처럼 그렇게 소유하지 않고 최소한의 이런 것들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